진짜 아깝다. 거의 다 이긴 거였는데 막판에 하나가 밀리네. 최근 15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를 보고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술력도 좋고 실전 배치도 끝난 확실한 배를 내밀었는데 대체 왜 독일한테 진 거지? 가격 때문인가? 나토 동맹이라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억울해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패배해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150조 원짜리 승자의 저주라는 거대한 지옥문 앞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한국을 이기기 위해 독일이 마지막에 던진 3장의 무리수 카드가 어떻게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16년짜리 올가미가 되었는지 오늘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가 도대체 얼마나 큰 배였는지부터 실감이 나셔야 해요. 2026년 7월 6일 캐나다가 손을 잡겠다고 발표한 상대는 독일의 국영방산조선사 TKMS였습니다. 사업 이름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사겠다는 물건은 최신 잠수함 212CD.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최대 12척이었죠. 배값에 앞으로 30년 동안 운영하고 정비하는 비용까지 전부 더하면 65조에서 87조 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어떤 외신은 아예 1,000억 달러, 우리 돈 150조 원이 넘는 베팅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규모만 놓고 보면 엄청나죠? 잠수함 12척을 통째로, 게다가 30년을 함께 가는 계약이니까 이건 그냥 무기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두 나라가 반평생을 엮는 약속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서 한국의 한화오션이 아주 유력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한화가 내민 건 새로 도면부터 그려서 처음 만드는 배가 아니라 이미 우리 해군이 실전에서 굴리고 있는 검증된 잠수함이었습니다. 물에 떠서 다니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라는 것, 그리고 2035년까지 약속한 물량을 정확히 넘기겠다는 것. 값도 60조 원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조건만 늘어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이상하지 않은 승부였어요. 그럼 승부를 가른 건 뭐였을까요? 캐나다가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캐나다가 쓰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너무 낡았거든요. 하나둘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 사이에 물속을 지킬 잠수함이 한 척도 없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나라 하나가 바닷속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캐나다가 내건 조건이 무슨 일이 있어도 2035년까지는 새 잠수함을 띄운다였어요. 성능이나 가격보다 더 위에 있던 진짜 승부처가 바로 이 납기, 언제 배를 넘겨주느냐였던 겁니다. 독일은 정확히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첫 4척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2034년까지 넘기겠다고 약속하면서 마지막에 한화를 제쳤고, 한화오션은 2위, 그러니까 독일과의 협상이 깨지면 그때 다시 부를 수 있는 예비 공급자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걸 완승이라고 불렀어요. 규모로 보나 밀려난 상대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요. 독일 조선업계 입장에선 앞으로 수십 년치 일감이 한 번에 굴러들어온 잭파지였고 배를 만드는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썩일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는 깔끔하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이 깔끔한 승리엔 각주가 하나 달려있어요. 독일은 그냥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려고, 그것도 한국을 마지막에 따돌리려고 급하게 끼워 넣은 수들이 있었어요. 발표 직전에 꺼내든 카드가 3장. 문제는 이 3장이 하나같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칼이 아니라 이긴 쪽인 독일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청구서였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어떻게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불을 꺼뜨렸는지, 그리고 그 청구서가 왜 하필 이긴 독일 앞으로 되돌아오는지 그 한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카드는 독일이 가장 자신 있게 꺼낸 수였어요. 한국이 캐나다를 파고들 때 쥐고 있던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잠수함만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캐나다 땅에 공장을 세우고 캐나다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약속. 한화는 이 카드를 남들보다 먼저 깔았습니다. 지난 1월 한화는 캐나다 철강회사 알고마스틸과 손에 잡았어요. 그냥 악수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계약이었고 총액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60억 원이었습니다. 온타리오의 수세인트말이라는 도시에 잠수함 몸체에 들어갈 구조용 강제 공장을 세우고 그 강제를 사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이 그 도시엔 어떤 무게였을까요? 알고마스틸은 바로 얼마 전 미국이 철강에 50% 관세를 때리면서 노동자 1,000명을 내보낸 참이었습니다.
이 회사 물건의 절반 넘게 사주던 게 미국이었는데 관세 한 방에 그 비중이 반토막 났어요. 한 분기 손실이 1억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 안팎까지 벌어져서 연방과 주 정부가 5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며 겨우 붙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한화가 들어오면 나갔던 사람 500명까지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꺼져가던 동네에 다시 불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기대였죠. 독일이 이 카드를 가만히 볼 리가 없었어요. 6월, TKMS는 똑같은 수로 받아쳤습니다. 온타리오 웰런드에 있는 발브루나라는 철강업체에 잠수함용 특수강 70톤을 처음으로 발주했어요. 자성이 없어서 바닷속에서 적의 탐지 장비에 잘 안 걸리는 특수한 강철입니다. 여기에 퀘벡의 핑클스틸 같은 회사들도 줄줄이 자기 공급망에 넣겠다고 발표했고요. 한국이 현지화를 앞세우자 독일은 우리가 더 크게 현지화하겠다고 되받은 셈이죠. 그리고 이 맞불에서 독일이 이겼습니다. 7월 6일, 캐나다는 독일을 골랐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두 나라가 캐나다 앞에 내민 게 뭐가 달랐는지 짚고 갈게요. 한국이 내민 건 이미 우리 바다에 떠서 돌아가고 있는 검증된 배를 약속한 날짜에 넘기겠다는 확실함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이 한국 해군에 실제로 배치돼 있으니까요. 반면 독일이 내민 건 약속의 크기였어요. 860억 달러를 캐나다 경제에 돌려주겠다. 일자리도 65만 명분 만들어주겠다는 숫자 자체가 압도적인 청사진. 캐나다는 손에 잡히는 확실함보다 더 큰 숫자 쪽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첫 카드가 이상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부터예요. 독일이 이겼는데 정작 그 승리가 지은 건 캐나다 한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한화가 알고마스틸과 맺은 그 계약은 한화가 사업을 따내는 걸 전제로 한 조건부였거든요. 독일이 선정되는 순간 그 계약은 그냥 종이가 됐습니다. 수세인트 마리가 기다리던 500명 재고용도 같이 사라졌고요. 이미 1000명을 떠나보낸 도시에서 다시 켜질 뻔했던 500개의 불이 그대로 꺼진 겁니다. 현지 공영방송은 이 결정을 두고 지역엔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로 그 동네의 표정을 전했습니다. 500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 도시의 저녁밥상 500개였을 테니까요. 그럼 독일은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요? 독일은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캐나다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파급 효과까지 다 합치면 65만 명분 일자리라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도장 찍은 확정 계약이 아니라 같이 해보자는 팀 구성 약속이나 양해각서, 그러니까 아직 서명하지 않은 종이 위의 숫자예요. 이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현실이 되느냐, 그 전환율이야말로 캐나다 조달이 오래도록 알아온 약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일이 첫 카드로 캐나다에 건넨 건 손에 쥔 500개의 일자리가 아니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약속의 다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첫 카드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캐나다 한 도시의 불은 꺼졌지만 정작 이 약속의 다발이 청구서가 되어 날아가는 주소는 독일이거든요. 부른 숫자를 지켜내야 하는 쪽은 결국 독일이니까요. 독일이 첫 번째로 꺼낸 카드가 이 정도라면 두 번째 카드는 그 방법이 더 고약합니다. 독일이 이 배의 납기를 대체 어떻게 맞췄는지 그 방법을 알고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계약에는 2034년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죠. 첫 내척을 그 해까지 넘긴다는 약속입니다. 앞서 본 그 무공백 조건, 2035년이면 캐나다가 바다에 띄울 배가 사실상 한 척도 안 남는다는 바로 그 사활이 걸린 숫자죠. 그러니 언제 주느냐가 성능이나 가격보다 앞선 진짜 승부처였어요. 한국의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내척을 대겠다고 했고 독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2034년을 불렀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잡아뒀던 2036년보다도 2년을 더 당긴 숫자였죠.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하나 안 맞습니다. 없던 배가 갑자기 2년 빨리 나올 수는 없잖아요. 조선소 도크는 정해져 있고 배 한 척 짓는데 걸리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그 2034년이라는 순번은 대체 어디서 끌어온 걸까요? 빼앗아 온 겁니다. 그것도 하필 독일과 노르웨이, 자기네 해군이 받기로 예약해둔 생산 순번을 빼앗아 온 거예요. 독일 조선소가 원래는 자국 해군하고 노르웨이 해군에 넘길 배를 먼저 짓고 있었는데 그 순번표를 손봐서 캐나다를 앞줄로 당겨 세운 겁니다.
여기서 이 계약이 내세운 명분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해요. 독일이 캐나다를 데려온 논리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같은 나토 동맹이다. 동맹끼리 배를 맞추면 서로 잘 통한다. 이거였어요. 동맹 우선을 앞세워 딴 계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동맹 논리로 따는 배를 정작 다른 동맹의 순번을 뒤로 밀어서 짓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도 나토고 독일 자기 해군은 말할 것도 없이 나토 최전선이에요. 동맹을 위한다면서 정작 그 동맹이 받을 잠수함 전력화를 뒤로 미룬 셈이죠. 앞문으로 동맹을 반갑게 들이면서 뒷문으로 다른 동맹을 슬그머니 밀어낸 그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순번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캐나다는 자기도 모르게 아주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212CD라는 이 잠수함, 사실 아직 세상에 완성돼 무대에 떠본 적이 없는 데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함형이에요. 그런데 순번을 당겨봤다 보니 캐나다가 사실상 2배의 초도함,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배를 넘겨받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첫 배라는 게 왜 문제일까요? 세상에 처음 나오는 물건은 도면이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로 만들어 물에 띄워보기 전까진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미국의 한 안보 연구소도 이 첫 배 리스크를 콕 집어서 짚었는데 이게 지어낸 걱정이 아니라 바로 이 독일 회사가 이미 한번 겪었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그랬어요. 그리스는 예전에 같은 독일 회사의 다른 잠수함 214형의 첫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에 나가 시험 운항을 해보니 기술 결함이 줄줄이 나왔고 원래 2005년에 넘기기로 했던 배가 5년 가까이 밀렸어요. 첫 배 하나 봤는데 꼬박 5년이 날아간 겁니다.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문한 최신 잠수함도 진수시까진 했는데 그 뒤 시험 운항이 예정보다 늘어지고 있어요. 첫 배는 이렇게 어김없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을 앞으로 당긴 이 한 수가 독일 발목을 두 겹으로 잡은 셈이에요. 한 겹은 방금 본 명분의 모순이고 다른 한 겹은 남보다 먼저 받는 대신 검증 안 된 첫 배를 떠안았다는 진짜 리스크입니다. 급한 불을 끄겠다고 새치기를 했는데 그 새치기로 당겨온 게 하필 세상에 아직 없던 첫 배였던 거죠. 순번을 당겨 2034년이라는 날짜는 종이 위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 승부에서 꺼낸 카드가 아직 한 장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장을 보고 나면 왜 이 2034년이 그렇게 위태로운 약속이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카드는 앞에 두 장과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가 공장이었고 두 번째가 납기였다면 이 마지막 카드는 아예 채점표 자체를 건드리거든요. 기술이 더 좋으냐, 값이 더 싸냐. 솔직히 이 싸움에서 독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슬아슬했습니다. 바로 옆에 이미 자국 해군에 실전 배치된 검증이 끝난 배를 들고 온 한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은 겨루는 자리를 슬쩍 옮깁니다. 어느 잠수함이 더 나은가를 따지던 심사장을 누가 더 확실한 같은 편인가를 묻는 자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논리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죠. 그리고 이 212CD라는 잠수함은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함께 개발해서 나눠 쓰는 배입니다. 같은 표준에 같은 규격, 유사시에 노르웨이 잠수함과 캐나다 잠수함이 같은 언어로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심사장의 공기를 바꿔놓습니다. 성능표의 숫자를 하나하나 비교하던 사람들 앞에 안보와 동맹이라는 훨씬 큰 단어가 툭 올라온 거죠. 이 대목을 두고 캐나다 현지 언론과 사설들이 내린 평가가 있습니다. 능력보다 동맹이 앞섰다. 실력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명분이 이겼다는 겁니다. 저 표현은 제 판단이 아니라 현지 매체와 사설들이 직접 쓴 말이에요. 냉정하게 들리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게 배의 성능과 조건만 놓고 붙었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는 것. 독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는 한 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그런데 명분으로 지킨 자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독일이 마지막으로 던진 이 세 번째 카드는 캐나다 안에서는 통했지만 나토 밖으로 한 발만 나가면 곧장 부메랑이 되거든요. 같은 편이니 우리 배를 사야 한다는 논리는 애초에 같은 편이 아닌 나라 앞에선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독일이 오래 지켜온 텃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도
폴란드는 차기 잠수함으로 독일이 아니라 스웨덴의 사부 쪽으로 기울었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논의되던 독일 대신 프랑스의 스코르펜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잠수함을 들여온 나라들이 하나 둘 노후함을 교체하는 제법 큰 장이 열리는 국면입니다. 새 손님이 줄줄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잠수함은 곧 독일이라 불리던 그 이름값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명분이 안 통하는 시장에서는 결국 다시 실력으로 붙어야 하는데, 하필 그 판에서 독일이 조금씩 밀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오면 독일이 마지막에 꺼낸 세 장의 카드에 묘한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선 분명히 이기는 수였는데, 이긴 다음 순간 청구서가 꼭 자기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현지 일자리를 지운 첫 번째 카드, 자국 해군의 순번을 당겨 쓴 두 번째 카드, 그리고 실력이 아니라 명분으로 겨우 지킨 세 번째 카드까지. 명분으로 이겼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실력만으로는 아슬아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게 어렵겠다는 이 배 12척을 정작 지을 손이 독일에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명분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명분으로 뜨는 배가 아니에요. 강판을 자르고 용접하고 배선을 까는 사람이 도크에서 몇 년을 매달려야 한 척이 겨우 물에 뜹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약속한 날짜, 첫 4척 2034년에 마지막 배 2042년을 지키려면 지금 키울 조선소에 그만한 손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독일이 스스로 판 함정이 열립니다. 독일이 손에 준 일감부터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TKMS가 지금 받아야 하는 주문이 창사 이래 가장 많습니다. 수주 잔고가 사상 최대인 20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5조 4천억 원어치가 도크 앞에 줄을 서 있어요. 독일 자국 해군에 노르웨이, 이스라엘, 싱가포르, 여기에 캐나다 12척까지 얹혔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건 완전 대박이죠. 회사 입장에선 2040년대까지 일이 끊길 걱정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주문들을 다 받아야 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본 세 장의 카드, 순번을 당기고 슬롯을 재배분하고 동맹을 앞세운 그 수들이 전부 이기려고 손을 댄 결과예요. 한 판 한 판만 떼어놓고 보면 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판들이 전부 같은 도크, 같은 사람들 위로 포개졌어요. TKMS를 이끄는 올리버 부르카르트 자신이 캐나다 12척을 다 넘기는 해를 2042년쯤으로 잡았습니다. 캐나다 물량 다 넘기는데 16년 걸립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그렇게 부른 숫자예요. 그럼 이 16년을 채울 사람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212CD 프로그램 하나에만 엔지니어와 숙련공이 400명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일 인구 구조상 그 목표의 60에서 70% 정도밖에 못 채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선소가 있는 킬의 실업률이 2.1%입니다. 뽑고 싶어도 뽑을 사람이 도시에 남아있지 않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예요. 배는 여기 주문돼 있는데 그 배를 지을 손이 도시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응책이 없진 않습니다. TKMS는 비스마르라는 조선소에 2029년 말까지 1,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시제입니다. 뽑았다가 아니라 뽑을 예정이다. 캐나다 잠수함을 지어야 할 그 손들이 아직 회사 밖, 채용 공고 속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팀슨 센터 같은 곳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위험으로 기술도 가격도 아닌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손이 없는 게 독일만의 사정이라면 그건 독일 혼자 밤새우면 될 문제예요. 진짜 함정은 반대편에도 손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자기 나라에서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쓰는 빅토리아급도 그 전에 쓰던 오베론급도 전부 영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술을 넘겨받아 후속함을 자국에서 짓겠다고 요구했고 독일도 그 방향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두 개의 빈자리가 겹칩니다. 독일 킬에는 배를 지을 기술은 있는데 지을 사람이 모자라고, 캐나다에는 지을 사람은 있는데 잠수함을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한쪽은 손이 없고 한쪽은 경험이 없는 병목이 두 개 포개진 자리인 겁니다. 숙련된 인력도 인프라도 없는 곳에서 최신 잠수함을 처음부터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죠. 호주나 캐나다가 벌였던 대형 군함 사업들이
하나같이 일정이 밀리고 예산이 불어났던 딱 그 길이요. 그리고 정작 지어야 할 급의 212CD 자체에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해요. TKMS는 이 잠수함을 북극권 국가인 노르웨이와 함께 개발했고 얼음장 밑에서도 버티도록 설계했다고 홍보합니다. 그 설계가 종이 위에서 그럴듯하다는 건 인정하고 갑시다. 문제는 그 배를 실제로 굴려야 할 무대예요. 캐나다가 원하는 건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까지 3개의 바다를 그것도 초장거리로 도는 배입니다. 노르웨이 앞바다를 상정하고 그린 배를 캐나다의 새 대양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굴려보는 거예요.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진짜 물음표는 아무도 아직 그 조건에서 이 배를 검증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캐나다 요구에 맞춰 이것저것 뜯어고치는 연구개발 부담까지 더해지면 이 검증의 부담은 고스란히 배를 만든 독일 몫으로 돌아옵니다. 캐나다는 무공백이 급해서 순번을 당겼고 독일은 판마다 일감이 필요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마다 그 순간은 나름 합리적인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계산들이 같은 도크 위에 포개지고 나니 급했던 캐나다에는 예비 공급자라는 뒷문이라도 남아있는데 판마다 이겨서 짐을 제 손으로 쌓아 올린 독일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숫자가 독일에게는 시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16년은 독일에게 시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보통 시계라면 가만히 둬도 알아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16년은 독일이 손을 놓으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뭔가를 증명해내야만 겨우 한 칸씩 움직이는 물건이었어요. 숫자 2개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첫 배가 물에 뜨는 2034년, 마지막 배까지 넘기는 2042년. 이 8년 사이에 독일 앞에는 4가지 일이 한꺼번에 쌓입니다. 뒤로 밀어놨던 자국 해군 잠수함을 다시 지어야 하고, 사람이 없어 비어있는 키엘 조선소를 채워야 하고, 캐나다에 크게 불렀던 경제환원 약속을 실제로 갚아야 하고, 세상에 처음 띄우는 초도함이 극지바다에서 탈 없이 도는 걸 눈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넷 중 하나만 삐끗해도 나머지 3이 같이 밀립니다. 조금 전에 본 지을 손 문제가 여기서 4겹으로 겹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경제환원 약속이 제일 무겁습니다. 독일이 불렀던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을 웃도는 그 숫자는 대부분 아직 종이 위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런 약속에는 보통 못 지켰을 때의 대가가 함께 붙습니다. 약속한 환원을 이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이익이 깎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크게 부른 숫자가 이긴 다음에는 고스란히 갚아야 할 빈 문서로 얼굴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이 시계에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은 장치가 하나 더 걸려 있어요. 이번에 밀려난 한화오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예비 공급자로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이번 발표는 우선 협상일 뿐이고 최종 계약은 2027년 말을 목표로 아직 협상 테이블 위에 있어요. 캐나다는 독일과의 세부 협상, 그러니까 투자 규모나 현지에서 몇 척을 짓느냐 하는 조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언제든 두 번 주자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적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16년짜리 시계는 독일이 제 손으로 감아 올린 것이면서 동시에 캐나다의 손끝에서 언제든 거꾸로 되감길 수도 있는 시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계에는 독일도 미처 예상 못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이건 캐나다의 잠수함을 세는 시계인 동시에 독일 조선업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첫 배가 뜨는 2034년에 키엘 조선소가 사람을 다 채웠는지, 밀어놨던 자국 해군의 배들은 제자리를 찾았는지, 처음 띄운 초도함이 결함없이 돌고 있는지가 그 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스가 같은 회사의 초도함을 받다가 5년을 더 기다렸던 그 전례가 반복될지 아닐지도 결국 이 시계의 눈금이 대신 대답해 줄 거예요. 독일이 캐나다를 위해 감아 올린 이 시계가 실은 독일 자신의 앞날을 째깍째깍 세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독일은 이 계약을 따낸 걸까요? 떠안은 걸까요? 요란한 환호 속에 굴러들어온 그 배 한 척은 발표의 열기가 가라앉고 나서야 안에 뭐가 실려 있었는지를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3장의 카드는 전부 이겼어요. 그런데 그 3번의 승리가 포개진 자리에 남은 건 65조 원이라는 승전보가 아니라 16년짜리 청구서였습니다. 가장 비싼 승리는 이긴 그 순간이 아니라
이긴 다음에야 값이 청구되는 승리인지도 모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은 아직 단 한 척도 물에 뜨지 않았고 그 값이 얼마가 될지는 2042년이 되어서야 온전히 계산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건 승부의 결과가 아니라 이제 막 첫 장이 넘어간 긴 청구서였던 셈이죠.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